김지훈 감독 최고의 영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최악의 영화라는 평가도 받는 악마 같은 영화. 제한 상영과 판정을 2번이나 받고 개봉 전 간신히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아 일반 시사회도 없이 그냥 개봉해야 했던 충격적인 영화. 복수의 두 얼굴, 차갑고 뜨거운 두 광기의 대결. 제목마저 짜릿합니다. 악마를 보았다. 개봉 당시 극강으로 갈리는 호불호로 인해 극장가 흥행은 실패했지만 연인끼리도 못 보고 가족끼리는 더 못 보니까 당시 혼자 극장을 가야 했던 전 2명의 대배우가 벌이는 섬뜩한 연기 대결을 보는 것만으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살다 별 이런 재미난 일이 다 생기는 한테. 자, 주민센터 선정. 달콤한 인생과 더불어 김지훈 감독 최고의 작품 악마를 보았다에 담긴 온갖 비하인드 스토리 TMI.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난 네가 죽은 후에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스토리 요약이 아니라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 영상입니다. 당연히 영화를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봐야 한다는 거죠. 뭔가 나른하고 낭만적인 음악을 배경으로 누군가 눈 내리는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장전리의 한 도로입니다. 감독은 최민식 배우의 권유로 이 영화에 연출을 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먼저 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 음악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정하기 위해 클래식부터 팝, 모던 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펼쳐질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잔혹한 화면에 대비되는 아름다운 오프닝 곡은 어두운 길에 깔리는 나른한 보사노바풍의 기타 선율이 묘한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곡의 제목은 데빌스 보사, 모그 감독이 작곡했습니다. 미술팀이 준비한 천사 날개 장식을 처음 봤을 땐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어두운 곳에서 포커스 나간 채로 흐릿하게 보니 마치 악마의 눈 같은 느낌이 들어 그대로 설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신부님이랑 수녀님 배웠어요. 나도 애 낳으면 이런 데서 키울까봐. 아름다운 미모만큼이나 친절하고 이타적인 성격인 수연의 약혼녀 장주연. 뮤지컬과 드라마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오사나 배우의 혹독한 영화 데뷔작입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가 퍼진 상황. 성당에서 자원봉사하는 장면도 있었으나 삭제됐습니다. 악마의 눈으로 보듯 퍼진 차를 지켜보다 천천히 다가서는 남자의 뒷모습. 목소리 좋다. 연인과 달달한 대화를 나누는 친절한 목소리와 대립되는 미스터리한 남자의 뒷모습을 교차 편집해 차 빵꾸 났어요.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훅 다가오는 지옥 같은 비극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잠깐만. 진행. 국가정보원 경호부서 김수현 팀장. 감독이 주인공을 국정원 요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한 남자의 딜레마와 본인을 향한 원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아니 경찰을 불렀는데 왜? 또한 감독은 감청과 위치 추적기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싸움도 잘해야 하려면 국정원 요원이 적절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뒷모습만 나오던 미스터리한 남자 장경철의 얼굴이 아무런 시각적 장치 없이 살짝 시시하게 등장합니다만 이런 얼굴과 표정이 뭐 다른 장치가 필요할까요? 감독은 초반부터 유지되던 긴장감을 터뜨리지 않고 오히려 싱겁게 띡 등장시키는 게 관객을 더 집중시킬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지려버릴 것 같은 미소. 메소드 연기자 최민식 배우는 당시 살인마 장경철에게 완전히 동화된 상태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동네 할아버지가 말을 거니까 왜 반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CCTV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식 넣어드려야죠.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지만 뭐 별일 있겠냐는 생각으로 일하러 가는 수연. 비극이 닥친 후 이때 아무것도 안 했던 본인을 자책하며 스스로 악마가 되어가는 모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설정입니다.
아, 겁나 무서워. 흰눈이 날리고 눈밭 위에 붉은 피는 이 영화를 기획할 때 처음 생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혈원의 이미지와 섬뜩한 피의 이미지가 공존하며 느껴지는 그 묘한 파열음과 부조화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더 매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전작인 달콤한 인생에서도 같은 생각을 한 걸까요? 까만 화면에 날리는 하얀 눈, 그리고 붉은 타이틀이 인상적인데요. 박훈정 작가가 쓴 이 영화의 원래 시나리오 제목은 아열대의 밤이었다고 합니다. 촬영을 겨울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제목을 바꿨다고 하네요. 이후 박훈정 작가는 부당거래의 대본을 쓰며 더욱 주목받게 되고 신세계라는 불후의 명작을 뽑아낸 감독이 되죠. 장경철의 집은 수많은 사륙이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평군 서종면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덩그러니 남겨진 폐가를 헌팅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고 해마저 들지 않아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이 집의 냉골 바닥에 실제 배우가 누워서 촬영했습니다. 배우 보호 차원에서 세트를 제작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입김이 푹푹 나오는 실제 살벌한 공간에서 촬영하면 막말로 배우들이 실제로 고생을 하면 만들어진 세트에서 느낄 수 없는 기운과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로케이션한 공간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김지훈 감독님 진짜 확실한 편. 안 죽이면 안 돼요? 안 죽이면 안 되냐고? 부정에 부정을 더하는 주연의 대사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본능적으로 일반적인 대화로는 설득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든 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을 생각해냈다는 설정입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더불어 아이를 가졌다고까지 하면 생각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관객 역시 저 여자 살려주려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다가 여지없이 자비? 인정? 뭐 그딴 거 없다는 경철의 섬뜩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발견한 건 낮이었는데 경찰은 한밤중에 수색을 시작하네요. 이 씬은 파주시에 위치한 원롱교 주변에서 촬영했습니다. 사실 낮에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장소가 이렇게 넓은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보조 출연자를 300명만 섭외해서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다 채울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밤으로 바꾸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분주함, 전등의 불빛과 카메라 플래시 등으로 어지럽게 화면을 채워서 그야말로 아비규환, 혼돈의 카오스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음악이 깔리고 이병헌 배우의 완벽한 연기까지 더해져 촬영 여건에 비해 너무 만족할 만한 장면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비규환의 장면이 잔상으로 남아있길 바라며 고요한 정적인 화면으로 디졸브를 깊게 물렸습니다. 이 씬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안개가 짙게 깔리면서 마치 인물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듯한 좋은 그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센 영화에서 단 한 씬 있는 서정적인 장면. 이곳은 분당의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독은 이렇게 센 영화를 만들면서 납골당 장면을 편집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장경철 장면 편집하다 이런 음악을 들으면 행복할만 하겠네요. 여담으로 감독은 우울증 약까지 먹어가며 만들어야 하는 이런 영화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그딴 거 안 걸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우울증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고 하네요. 캡슐 얘네 GPS 칩이랑 음성 마이크랑 다 들어있대요. 고맙다. 어? 주성철의 리즈 시절? 당시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로 인기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이준혁 배우. 감독은 이준혁의 드라마 팬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 리가 없다만 그래도 혹시 몰라 그들이 유입되길 바라며 우정 출연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수연에게 가장 유력한 용의자 수배서를 추려주는 주연의 아버지 장반장. 예전에도 용의선상에 올랐던 전례도 있고 말이야. 4명의 수배서를 경찰서에서 빼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침착하게 차가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수연. 수연의 광기에 당할 첫 번째 희생자는
하필 해피타임일 때 이런 거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화면 속 그녀의 이름은 사토 하루나. 품번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쓰레기야? 야, 인마, 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풋풋한 엄태구 배우가 보이네요. 형사 4 역입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나 트릭 없이 실제로 들이받았습니다. 사인이 잘 맞지 않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받치는 바람에 목이 이렇게까지 뒤로 제껴지면서 더 리얼해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스턴트 배우는 탁월한 운동신경과 유연함 때문에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타겟이 문제의 살인마 장경철. 깔리는 곡은 잠 못 이루는 도시의 밤입니다. 오프닝 곡 다음으로 두 번째 만든 곡인데 쓸쓸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수연의 테마곡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다음 타겟인 장경철에게로 향합니다. 수연이 있는 건물로부터 도시를 거쳐 하늘로 향한 후 범행 현장으로 내려가는 카메라 워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같은 하늘 아래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악마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곳은 양평 소종사 주변 실제 버스 정거장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간판이 보이죠? 어린이를 상징하는 안전하고 편한 느낌의 노란색 버스가 끔찍한 살해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아이러니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학원차인가 봐요. 왜? 이런 거 처음 봐? 리뷰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인데 촬영용 소품이고 머리에 안전장치까지 했지만 이렇게 내려치면 당연히 아픕니다. 현실에서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공포. 이 영화 개봉 이후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 차는 타지 말고 택시도 아, 바, 사, 자 번호판을 확인하고 타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장면은 원작에 없었는데 시나리오 각색하던 중 촬영 감독의 친구가 동남아에서 실제 겪었던 일을 듣고 추가했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경철의 가족도 원작에는 없는 설정이었는데 살인마의 성장 과정과 주변 환경에 대한 암시로 추가했습니다. 보통 집에 피로 얼룩진 야구 방망이가 굴러다니진 않죠. 경찰이네. 왜 이렇게 무섭게 나왔어? 마흔 이후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경철이 집을 나와 살아온 과정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의미로 쓴 대사입니다. 아, 치가난 새끼까지 버리고 나간 자식이? 딱 봐도 경철의 아들임을 알 수 있도록 최민식 배우를 가장 많이 닮은 아역을 뽑았다고 합니다. 경철의 집을 찾아낸 수연. 예사롭지 않은 인테리어.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숨겨진 여성의 소지품들이 진짜 개소름이죠. 의도적으로 전형적인 공포영화 컨벤션을 따랐습니다. 아직도 바닥에 선명히 남아있는 주연의 피와 약혼 반지가 잔혹함을 더합니다. 영화 초반 지옥을 빠져나와 그 입구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카메라가 쭉 빠졌다면 수연이 도착했을 때는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의 카메라 워킹으로 서로 대비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님들 여기 고말숙님 나왔던 거 알았습니까? 원래 중학생 시절 본명인 장하늘로 출연했던 고말숙님이 경철에게 당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키가 175cm로 피지컬로 경철을 이길 것 같아서 단역으로 밀려났다는 썰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한기성입니다. 참고로 주민센터는 고말숙님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차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있는 걸 미리 보여주면서 경철이 곧 잡힐 것이라는 암시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버스에 혼자 남은 여중생을 데리고 근처 비닐하우스로 간 경철. 원래 시나리오는 갈대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촬영 전날 헌팅한 갈대밭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촬영했습니다. 하우스 안에 작물과 비닐의 느낌, 구조물 등으로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야, 씨,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 이런 씨, 세상 같은 것들이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법과 도덕, 규범으로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 게임 못하게 한다고 버럭하는 초딩마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미친 단순함과 솔직함을 표현하기 위한 대사입니다. 그래 안 그래? 당시 실제 중학생이었던 95년생 이혜린 배우에게 진짜 힘든 연기였을 텐데요. 감독과 모든 스텝, 특히 최민식 배우가 친절하게 배려하고 연기 지도를 해준 덕에 심한 감정 소모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혜린 배우는 이후에 이혜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박화영, 찬실이는 복도 만치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독의 최근작 거미집에도 의상팀원으로 출연했네요.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미친 듯이 죽이고 싶은 상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냉정하게 절제하는 차가운 광기를 표현해 달라는 감독의 주문을 병원 형님은 이렇게 눈동자와 안면 근육의 미세한 떨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연기는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본인도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눈 주변 근육이 바르르 떨리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역시 마그네슘 부족도 연기로 승화시키는 현장에서 치고받고 때리기만 하다가 더 큰 고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비닐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불투명한 비닐에 흐릿하게 보이는 일그러진 얼굴과 피로 더욱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죽일 수도 있으나 이대로 끝내기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현의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완전 개사이코네. 박찬욱 감독은 수현이 경찰을 따라다니며 그의 대화를 듣는다는 설정이 수현 스스로 경찰에게 동화되어 악마가 되어간다는 상징이 강렬하게 다가와 너무 좋았다는 평을 했습니다. 두 천재 감독님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개봉 당시 이 영화를 보고 박찬욱 정말 싫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죠. 손님, 운전 오시네. 괴물들의 던전에서 짜잘한 괴물들이 보스몹을 몰라보고 깝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아이씨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 바로 전신에서 너무 쉽게 당해 무너진 경찰의 카리스마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짜잘한 악당을 손쉽게 처리하는 악마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감독은 말합니다. 이게 진짜 명장면인데 다 보여줄 수 없는 게 아쉽네요. 대체 어떻게 찍은 건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천장을 잘라낸 택시에 아크릴판으로 천장을 만들어 택시의 높이를 표현하고 카메라는 제자리에서 조금씩만 움직이게 세팅해 두고 스태프들이 달라붙어 택시를 돌려가며 찍었습니다. 택시 밖의 배경은 따로 찍어놓은 배경 소스를 합성해서 더 박진감 넘치는 씬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화성시 송상면에 위치한 홍유원입니다. 이런 왜 아무한테나 반말 짓거려?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저기 이쪽으로. 간호사 덕에 목숨을 건진 할아버지. 의식의 흐름대로 목표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도 TV 볼 때 채널을 계속 바꾸는 어린아이와 같은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몇 살이야? 22이요. 간호사 한송이 역의 캐스팅 기준은 통통한 볼살에 앳된 얼굴, 천진하고 순수함을 유지하며 곱게 자란 사회 초년생의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이런 매력적인 이미지를 다 가진 윤채영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의자가 정확한 자리에 딱 멈추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낚싯줄로 당겨가며 여러 번 반복해서 건진 컷이라고 합니다. 되게 하기 전에 감독은 지금까지 여자에게 이런 쌍욕을 박는 장면을 찍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경찰을 절대 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딱 한 번만 던져보고 정 안되면 CG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딱 한 번 던졌는데 바로 OK 컷을 건졌다고 합니다. 계속 쫓아다니다가 나쁜 짓만 하면 나타나는 수현. 왜 이렇게 약한 척해? 이제 시작인데. 보통 감독이 스릴러를 찍으면서도 현장에서는 무섭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장면은 현장에서도 무섭고 편집할 때도 소름 돋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장면이라는 이유로 한국 개봉판에서는 삭제됐습니다만 해외 개봉판에서는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철이 두 번째 깨어난 곳은 텅 빈 주차장입니다. 경철이 이 영화에서 총 3번 깨어나는데 감독은 깨어나는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경철의 입장에서 가장 황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곳이며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곳을 신중히 골라 헌팅했다고 합니다. 특히 3번째 깨어나는 경춘성 폐터널인 야연터널은 어디선가 본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이곳에서 촬영하기 위해 이 장면을 만들고 심연의 악마가 복수를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또 차를 갈아타려고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는데 뭡니까? 무겁고 살벌하게 계속 달려오다가 관객에게 잠시 쉬라는 의미로 가볍게 던지는 농담입니다. 이 개들은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너무 얌전하고 착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포악해 보이도록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네요. 시나리오를 각색하던 중 이 개들을 이용한 엔딩 버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야수 같은 인간을 진짜 야수가 처리한다는 의미로 수연이 경찰을 잡아와 설원 위에서 피에 굶주린 개들과 함께 풀어주면 피냄새를 맡은 개들이 경찰을 막상 써놓고 보니 자기적인 느낌이 들어 삭제했다고 합니다. 복수 같은 건 영화에서나 하는 거지. 이런다고 언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윤서 배우는 수연의 약혼녀 주연 역으로 캐스팅했는데 주연에게 동생이 있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동생으로 역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 그렇게 의미 없지 않아. 악마가 되어가는 수연. 이 과정이 수연에게도 괴롭고 피곤한 일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설정입니다. 앞서 나왔던 개들이 먹이를 먹듯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개걸스럽게 먹이를 먹는 모습으로 연출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들 사이에도 짐승처럼 약육 강식의 법칙이 존재하죠. 실제로 생고기를 날로 먹어서 설사를 주룩주룩 하며 연기했다고 하는데 삭제됐으니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냐? 무장단체 만들어가지고 세상 한번 뒤져보자 했던 거? 이 씬을 구성하며 감독은 지존파의 잔당들이 살아남아 숨어서 그대로 나이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우울한 상상을 하며 대사를 썼다고 합니다. 태주의 연인 세정역은 처음부터 당시 본명인 김인서로 활동했던 김시훈 배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박쥐의 김옥빈 배우인 줄 아는 관객이 많았다고 하죠. 솔직히 많이 닮긴 했는데 박쥐에서 김옥빈 배역 이름이 태주였는데 우연일까요? 아니 뻥소리 너무 웃긴 거 아니냐고. 이 장면은 사실 계획한 게 아니고 리허설 할 때 나온 NG 장면이었는데 느닷없이 뻘하게 터지는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 추가한 설정입니다. 지금까지 차갑고 냉정하게 절제하던 수연이 처음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며 처절하게 응징합니다. 엔딩으로 가는 클라이막스의 시작인 이 시퀀스는 감독과 배우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감정 단계별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패버리고 난 후 오열하는 버전으로 촬영한 컷도 있었는데 아직은 복수가 끝나지 않았음을 표현하기 위해 추스리는 듯한 감정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짐승을 상대하자고 짐승이 되면 되겠소. 이 대사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주제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역시 당신을 볼 것이다. 프레드리히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나온 이 문장을 모티브로 설정하고 감독 본인 역시 항상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약까지 먹어가며 말이죠. 연희동 사는 장주연 맞지? 다른 복수극과는 다르게 복수를 당하던 악당이 역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본인 영화의 각본은 본인이 쓰던 감독이 박훈정 작가가 쓴 원작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영화를 연출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놈 설명할 땐 바짝 붙어댕겨야지. 변에서 위치 추적기를 찾아낸 경찰. 이 변의 주 원료는 사실 초코파이입니다. 미술팀이 초코파이에 뭘 섞었는진 모르겠는데 이걸 먹어가며 만드는 엽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 화장실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원적산 공원입니다. 사실 이 공원에는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웃겨? 감독은 이 통쾌한 장면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통째로 날아갈 뻔한 펜션 장면을 살렸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라서 잠깐 다행이라고 느꼈을 때 카메라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쓰러져 있는 장반장을 보여주는 건 관객이 느낄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연출입니다. 수연과 경찰들이 이미 다 알고 장반장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처제에게 빨리 전화해서 알려주면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실 세연은 이미 독립해서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처제의 위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설정입니다. 따로 살다가 가끔 아버지를 보러 가는 장면이 삭제되면서 마치 세연이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하필 이럴 때 아버지를 보러 온 세연을 어둠 속에서 노리는 악마의 얼굴. 이것은 다음날 세트에서 조명에 엄청난 공을 들여 따로 촬영한 명장면입니다. 수연의 다급한 표정을 보여주는 게 상투적인 느낌이 들어 관객이 수연의 표정을 상상하며 따라가는 느낌으로 뒷모습을 롱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네가 볼 땐 누가 이긴 것 같아? 네가 이긴 것 같아? 내가 이긴 것 같아? 난 네가 죽은 후에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자, 김지훈 필모 중 최고라는 평과 최악의 망작이라는 평이 공존하는 극강의 호불호. 악마를 보았다. TMI였습니다. 그 여자도 이상하고 이 집도 이상해. 장르 파괴자 김지훈 감독의 아름다운 공포영화 장화 홍련입니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가 슬프고 아름답고 무섭게 였다고 하는데요. 장화 홍련은 장미와 연꽃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영국의 벽지 업체 모리스사의 윌리엄 모리스가 디자인한 꽃무늬 벽지 위에서 꽃잎이 휘날리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육중한 문소리와 물의 파문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파문의 느낌을 상징하죠. 누군가 와서 손을 씻는데요. 한 가족의 상처와 흔적을 포함한 모든 과거를 씻어버리고 더럽혀진 걸 깨끗이 만들고 싶다는 이미지를 투영했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도는 휑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 기본 조명만 하고 색감도 거의 없는 무채색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카메라 워킹도 거의 없으며 오디오 역시 빈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앰비언스 음향만 깔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여기 이 사람 누구지? 감독은 첫 장면에 이 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미스테리함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엄청난 일을 겪었나 보구나 느낌을 주면서 이 사람이 염정아 배우인지 임수정 배우인지 헷갈리길 원했다고 하네요. 와, 왜 벌써 무섭지? 그 와중에 옆모습만 봐도 예뻐. 맑고 서정적인 음악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첫 장면부터 긴장했던 관객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관객을 이 여인의 과거로 데려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음악은 무섭고 슬퍼야 한다는 감독의 주문으로 이병우 음악감독이 서정적인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카메라는 뒷좌석에 앉은 누군가의 시점인데 차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안 내려? 수미의 첫 등장. 다리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실 다리부터 등장해서 얼굴로 올라가는 건 많이 사용되는 연출인데 들리는 소문에 김지훈 감독은 다리에 무슨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영화에서 다리부터 등장시키는 인물이 많았는데요. 감독은 인터뷰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 많은 사연이 있음을 보여주듯이 아련한 표정으로 집을 바라보는 수미. 수연아! 감독은 인물 사이로 빛이 부서지는 느낌과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지친 임수정 배우를 나중에는 어린 근영양이 쌩쌩하게 막 끌고 갔다고 하네요. 실제로 촬영이 없을 때도 논밭을 막 뛰어다니고 잘 자고 잘 먹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 예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장면 찍을 때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발을 물속에 담그고 있었더니 일어났을 때 발이 빨갛게 퉁퉁 붓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화면이 너무 따뜻하게 나와서 문근영 배우는 신기하긴 한데 좀 억울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물속에 발이 한 사람밖에 없다며 이때부터 눈치챘다는 관객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 발을 다 찍었고 잘 안 보이지만 두 명 다리가 다 보입니다. 집의 내부는 양수리 종합 촬영소 안에 4개의 실내 세트를 만들어 찍었습니다. 밝고 맑은 야외에 있다가 내부로 들어오니 어둡고 침침합니다. 이제부터 악몽이 시작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극명한 대조를 이루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인 이 공간의 구조는 일본식 양옥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미 감독 머릿속에 집의 구조와 양식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어서 미술 감독과 회의를 거쳐 이렇게 음침하고 이상하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감독이 강조했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전형적인 일본 전통 가옥의 디자인이 아닌 많은 변조를 줬는데 특히 벽지와 소품, 가구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두 딸의 방 벽지는 확실한 꽃무늬고 주방과 안방은 꽃을 형상화한 패턴의 무늬, 복도의 벽지는 넝쿨을 이미지화해서 만든 무늬입니다. 장이나 그릇 등이 전부 실제로 고가의 앤틱 소품이라고 합니다. 구한 말에 외교관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제작비가 상당히 오버됐다고 하네요. 너희 들어왔구나. 기괴함이 두 자매에게 엄습하는 공포를 주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나오고 빛과 어둠 사이로 뚫고 오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도록 동선을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너 왜 놀래니? 조명을 밑에서부터 반사광처럼 쳐서 인물을 더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했습니다. 언니의 방. 보통 방문을 열면 불을 켜는 게 먼저일 텐데 어두운 채로 있다가 커튼을 쳐서 외부의 빛으로 방을 공개합니다. 멈춰있는 시계를 왜 2시 35분에 맞추는 걸까요? 감독은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있던 시계를 살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뭔가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수미의 광박관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엄마가 죽은 시간일 수도, 또는 동생 수연이 죽은 시간일 수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잊고 싶은 과거의 어느 시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온 노트와 일기장을 서랍에 넣으려는데 이미 똑같은 노트와 일기장이 있습니다. 수미 내부에 또 다른 인격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암시입니다. 식사를 준비한다던 은주가 2층에서 내려오는 건 결국 은주와 수미가 동일한 인물임을 상징합니다. 이 롱테이크 씬은 한 번의 트래킹으로 복도와 안방, 욕실 앞까지 집의 구조를 동선으로 보여줍니다. 세트를 부분 만든 게 아니고 집 내부를 2층까지 하나의 통 세트로 제작했다는 걸 관객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낮인데도 집에 어두운 공간과 빛이 닿는 공간이 있도록 조명을 설계해서 인물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도록 연출했습니다. 스태프들은 굳이 다 세트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찍느냐며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데요. 감독은 연기자의 감정을 끊어가고 싶지 않아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염정아 배우는 연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스태프들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인데 교감이 전혀 없는 기이하고 적막한 식사 시간. 처음엔 바닥을 약간 병적인 느낌이 나도록 녹색으로 설정했는데 감독이 현장에서 갑자기 빨갛게 하자고 해서 모든 스태프이 당황했다고 하네요. 촬영 전에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며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었고 변경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우긴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이번 주말에 성규랑 성기철 불러서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요. 은주의 옷은 캐릭터성을 보여주기 위해 광택이 나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정리할 게 있어. 먼저 일어날게. 아버지 무연은 회색 머리와 무채색의 옷으로 입장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인물의 딜레마를 표현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그의 서재 역시 회색 톤으로 설정을 했죠. 왜 남의 물건들에 손을 대?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 영화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곳엔 수미와 무현 둘만 있는 공간입니다. 김갑수 배우는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누구를 보며 연기를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기본적으로 은주를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약도 은주에게 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말해. 전에처럼 그러지 말고. 에필로그 회상씬에 수연이 은주에게 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괴롭힘을 당했다는 느낌의 암시만 남기고 장면은 삭제했습니다. 이후에 수미가 똑같이 화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찍은 이 장면을 임수정 배우가 수십 번 돌려보며 똑같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안고 있는 채로 은주가 수미는 어떤 아이냐고 물어보는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은주가 수미 본인인데 이 사람에 대해 묻는 아이러니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딸임을 알고도 안고 있는 무연의 모습이 좀... 근친에 대한 내용은 빼고 싶어서 삭제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중인격 환자의 가족들은 인격이 바뀔 때마다 그 인격이 알지 못하게 실제 그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빠는 캠코더를 왜 들고 있었던 걸까요? 은주가 잠들고 난 뒤 캠코더를 설치한다는 설정이 있었고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은주의 모습이 찍힌 화면이 삭제됐습니다. 이 컷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이후에 나온 파라노멀 액티비티보다 더 먼저 한 시도였을 텐데 말이죠.
이후에 정신과 의사들이 이 화면을 보며 빙의인가 다중인격인가 회의를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초반부터 너무 설명적이 되는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무섭고 슬프고 아름다워야 하려면 미술과 색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색감을 구현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안방에 파랗고 이상한 벽지를 살리기 위해 마젠타 느낌의 카펫과 침대 커버를 세팅했습니다. 이 소품도 감독이 현장에서 촬영 중에 갑자기 설정해서 급하게 구해야 했다고 하네요. 왜 그래? 꿈 꿨어? 누가 내 방에다 나갔어. 뭔가 이상한 수미는 1층으로 내려가 보는데 이 씬을 찍을 때 감독의 디렉션을 따라 인물을 찍다 보니 달리를 타고 거의 스테디캠처럼 인물을 따라 한 바퀴 반을 돌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 선이 촬영 감독 몸을 칭칭 감게 됐다고 하는데요. 편집 과정에서 이 씬을 드러낼까 하다가 카메라 무빙이 너무 좋기도 하고 촬영 감독의 노고도 생각이 나서 그냥 이 씬을 살렸다고 하네요. 아빠 주무시잖아. 아빠한테 뭐 할 말 있어? 상관하지 마. 나 물 마시러 내려온 거야. 임수정 배우가 물을 벌컥벌컥 한 반병은 마신 것 같은데 아직도 물이 많이 남아있는 매직. 편집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장면은 감독도 배우도 신기하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수미. 어렴풋이 들리는 우는 소리는 감독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하네요. 꿈에서 깬 아침에 귀신이 나오게 해서 허를 찌르는 연출. 아침이니까 밝아야 하는데 또 너무 밝으면 무섭지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창문에 빛이 안 닿는 어둠에서 나오도록 동선을 짰습니다. 들어가도 돼? 아니. 아, 불쌍한 우리네 아버지. 아, 이후에 방을 나와서 수연을 몰래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수연이 없는 존재라는 뉘앙스가 너무 일찍 드러나는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생리 아니? 내가 아니고 수연이. 어쩜 나랑 날짜가 똑같을 수가 있지? 3명의 생리일이 모두 똑같다는 첫 번째 암시. 이 장면 이후 화장실에서 언니가 동생에게 생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너도 이제 어른이라며 여성으로서의 연대감을 갖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쁘게 찍으려고 하긴 했는데 너무 CF처럼 맑게 나와서 씬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집 내부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한 차례 기괴함과 무서움을 보여줬으니 외부로 나와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켜줍니다. 이 장면은 원래 그네에서 다른 대사로 찍었는데 설정이 어려웠는지 아무리 해도 그 어색함을 지울 수가 없어서 휘파람을 부는 것으로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죽여버릴까? 날려보내. 추운데 왜 나와 있어? 괜찮아? 이 장면은 반전에 대한 암시로 수연을 프레임 밖에 배치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관객은 이미 이 장면에서 눈치를 많이 챘다고 하네요. 혼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 장면 역시 엔딩의 회상씬에서 수연을 놔두고 집을 나가다가 잠깐 돌아보는 장면에 대한 복선입니다. 수미가 혼자 도착한 곳은 엄마의 유품이 있는 창고. 이 장면 이후 수미가 유품을 챙기다가 독약을 발견하고 유품과 함께 집으로 가지고 가는 설정이 삭제됐습니다.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사용한 독약을 집으로 가져와서 새엄마가 먹는 약에 묻혀 복수하려는 장면도 있었는데 독극물에 대한 설정은 전부 드러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가족사진의 따뜻한 느낌이길 원해서 노을진 느낌으로 옐로우 톤으로 색 보정을 했습니다. 시간대가 낮이어서 커튼을 통과한 빛이라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짠. 와. 이쁘지? 이 장면은 카메라 2대로 찍었는데요. 문근영 배우가 너무 예뻐서 많이 쓰고 싶었지만 영화상으로 수연이 허상이고 실제 인물은 수미이기에 수미가 보이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수연은 리액션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너 네 엄마한테도 이랬어? 엄마 얘기하지 마. 두 인물이 감정을 드러내고 부딪히는 이 장면은 첫째 날과는 다르게 커튼을 걷고 외부가 노출되도록 세팅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엄마라고 부를 사람은 안타깝게도 나밖에 없어. 알아?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이래. 아주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참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얼굴의 반을 음영으로 떨어뜨리고 녹색의 기운이 감돌게 해서 그 기괴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너 또다시 아프게 돼. 뭐? 이 장면은 사실 보조 라이트가 꺼져서 너무 어두워진 NG컷인데 한쪽 눈이 완전히 가려진 채 살짝 보이는 안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컷을 사용했습니다. 어둡고 음산한 집에 음악으로 활기를 더하는 은주. 너 그건 기억나니? 왜 동네 조그만 냇가에서 네가 고기 잡는다고 뛰어들어갔다가. 이 씬은 첫날의 식당과는 다르게 조명을 밝히고 생동감 있는 색감을 표현했습니다. 기억 안 나? 기억나지? 기억 안 나. 왜 기억 안 나? 너 미쳤어. 순식간에 기괴해진 은주의 표정. 감정의 기복과 기괴한 표정에 아주 살짝 코믹함까지 담는 도대체 이런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나 아까 그 집에서 이상한 거 봤어. 싱크대 밑에 어떤 여자애. 은주도 싱크대 밑에 여자아이를 본 걸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바닥을 들여다보는데 이미 밖으로 나와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아이. 이때는 카메라 밖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타이밍에 맞추어 얼른 들어와 앉았습니다. 타이밍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네요. 어느새 바닥에 놓여있는 머리핀. 수연이 하고 있던 머리핀이라는 설명이 담긴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주에게 모든 의심을 몰아갔는데 이제부터 관객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네요. 애들이 집에 내려오고 나서부터 집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 공포에 질린 것 같은 은주의 모습. 은주의 불안감을 극명한 색감의 대비를 통해 전달하려고 이 붉은 장롱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등장시켜 파란 벽지와 대조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 음악은 감독 본인이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작곡이라기보다 건반을 마음대로 누른 정도라고 합니다. 음악 감독이 퀄이 떨어지니 빼자고 했는데 감독이 우겨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죽은 네 엄마 물건 보니까 속이 시원하대. 감정이 터져버리는 이 장면은 핸드헬드로 촬영했습니다. 광기 어린 표정에 빛나는 안광이 더 살벌하게 느껴지네요. 울어도 소용없어. 이런 무서운 상황에 깔리는 아름다운 BGM. 사실은 수미가 혼자 죽은 동생에게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고 생각해 이런 멜로디를 삽입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언니가 못 들었어. 진짜 무서운 건 수연의 이 눈빛인 것 같네요. 종잡을 수 없는 수미가 본인 방이 아닌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고 갈 수 있도록 창밖에 그림자가 비쳐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젠 정신 차려, 수미.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응? 아니야 수연아. 중학생이 어떻게 이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 가족의 비밀이 한꺼풀 벗겨진다는 느낌으로 구름이 벗겨지는 달과 집의 외경을 인서트로 삽입했습니다. 여자아이가 들어가 있을 만한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 실제 체구가 작은 조감독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포대 안에서 큐사인을 외치는 프로페셔널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광기 어린 표정으로 끓는 주전자를 들고 가며 중얼거리는 것은 감독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염정아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무연이 들어오면서 모든 상황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조명과 색감, 피부톤도 원래의 자연색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환점이 약한 것 같아서 구겨진 망상이라는 의미로 CG로 화면을 비틀어 화면 전환을 했습니다. 진짜 은주? 촬영 감독이 이 장면의 콘티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한 끝에 한국 최초로 모션 컨트롤 카메라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똑같은 동작을 2번 반복할 수 있어서 같은 시간 동안 두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3D로 프리뷰를 만들어 보고 철저한 계산을 해서 이런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세트 끝 멀리서 망원 렌즈로 당겨 찍었습니다. 컷이 튀니까 안 된다는 카메라 팀의 반대에도 감독의 의지로 망원 렌즈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제 현실로 돌아왔으니 병원도 실제 병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여기선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잊고 있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이 발은 문근영 배우가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그네를 타며 찍었습니다.
이제 현실인데 실제 은주에게도 들리는 발소리. 이 발소리는 실제로 문근영 배우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본인도 모르게 녹음해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을 찍을 때 한창 잠이 많을 나이인 근영양은 실제로 누워있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자다가 깬 표정입니다. 아, 저놈의 장롱 자꾸 열려. 이 소리를 들은 새 인물의 트래킹. 감독은 아무도 손을 쓰지 않고 방치를 했으니 모두 일종의 공범임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 감독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인물 트래킹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슬프고 아름다운 최고의 공포영화 장화 홍련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는데 마지막엔 울고 있던 당시의 내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너 어디 가냐? 탈출하냐? 김지훈 연출의 그의 페르소나, 이병헌과 송강호, 그리고 정우성까지 출연이라니 완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온갖 TMI 썰 풀어 드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영화는 모든 사건의 발단인 지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난다 긴다 하는 마정놈들이 피냄새를 맡은 늑대 새끼들처럼 몰려들 거야. 난다 긴다 하는 마정놈들이 몰려든다니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서부극 하면 황량하고 건조한 사막과 거친 느낌의 술집이 떠올랐는데요. 감독은 이 영화를 계획할 때 오리엔탈 웨스턴이라는 장르를 생각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서부극을 만들려 했습니다. 김판주의 집은 웨스턴답지 않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도한 컬러의 조명과 소품을 세팅해서 공간을 채웠다고 하네요. 또한 대도시로 시작해 황량한 사막으로 향하는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 실내지만 도시적인 느낌이 들도록 공간을 디자인했으며 바로 이어질 대평원의 광활함을 더 강조시키기 위해 폐쇄적인 공간에서 타이트하게 인물을 잡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살기를 뿜는 마적단 창의파 보스 박창희. 누가 봐도 나쁜 놈이죠? 그리고 독립군의 의뢰를 받아 지도를 찾기 위해 나서는 박도원. 이곳은 조선족 송이와 삼촌이 운영하는 객잔이라는 설정입니다. 영화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삼촌은 이성민 배우가 맡았습니다. 도원을 흠모하는 송이는 칼을 기가 막히게 쓰지만 도원 앞에선 약한 척을 하죠. 도원이 등장할 때 저런 친구들도 독립운동을 하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런 놈은 마적단 출신 독립군 두채입니다. 엄지원 배우가 특별 출연한 독립군 나연이 등장하기 전 먼저 객잔에 들어와 도원과 신경전을 벌이는 전형적인 클리셰가 삭제됐습니다. 이 장면이 살아있었다면 구성이 더 친절했을 것 같은데 러닝타임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정우성을 상징하는 매가 이병헌을 상징하는 까마귀의 먹이를 낚아챕니다. 당시 기술로는 열차 등장신의 카메라 워킹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통 CG인 줄 아는 관객들이 많았는데요. 이 씬은 중국에서 실제로 열차를 섭외해 촬영 후 롱테이크 느낌을 살리기 위해 CG로 컷을 정교히 이어 붙였다고 합니다. 영화 반헬싱, 미션 임파서블 등의 영화를 촬영했던 플라잉캠 업체에서 항공 촬영을 맡았습니다. 이 열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실제 1930년대 만들어져 운행을 했던 증기기관차라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철도 공무원들이 본인들은 책임을 질 수 없으니 30, 40 이상의 속도로 달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이 중국 철도 관련 인사들과 열심히 술을 마셔서 최고 속도로 달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내 달렸다고 합니다. 기차 내부는 양수리 세트장에 세트를 만들어 촬영 후 CG로 외부와 연결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찍은 사막과 매치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엄청난 양의 조명을 설치했지만 그래도 그 광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DI의 도움으로 최대한 톤을 맞춰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세트 밖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파란 타이즈를 입고 지렛대를 이용해 세트를 흔들었다고 하네요. 뒷모습만 봐도 이상한 놈의 등장. 앞으로 벌어질 액션을 예고하듯 잘생긴 좋은 놈이 슬쩍 지나가도록 배치했습니다. 3등 칸과 2등 칸을 지나 1등 칸으로 가는 여정을 원테이크로 담았는데요. 이렇게 긴 동선과 주변 인물들의 연기까지 딱 맞아떨어지면서 롱테이크로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죠. 특히 태구의 쌍권총이 깔끔하게 뽑히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테이크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했다고 하네요. 열차 내부의 디자인은 3등 칸, 2등 칸, 1등 칸의 디자인과 소품,
인물까지 모두 차별점을 두고 제작했습니다. 특히 3등칸 디자인에 더욱 신경을 썼는데요. 미술감독의 설정으로 실제 오징어와 개구리 말린 걸 세팅해서 냄새까지 구현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놈 태구.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 한 번에 딱 보고 태구는 강호 형이다 임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정작 본인만 본인이 누굴 맡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네요. 마적은 기차표 따위 사지 않는다며 열차를 세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창희. 이곳은 중국 좌이관의 철도길에서 촬영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고 하는데요. 등짝 스매싱을 수십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뜨거운 직사광선과 신발 바닥의 에어가 녹아 터질 정도의 지열로 고생이 심했다고 하네요. 김지훈 감독과 영화를 찍는 배우들은 일단 고생할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전작 달콤한 인생에서는 눈물 나도록 추운 날 이런 옷을 입고 촬영해야 하는 배우에게 입김이 나오지 않도록 얼음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촬영을 하기도 하고, 역시나 밤만 되면 기온이 극강화하는 청평에서 비까지 뿌리며 촬영할 때 진짜 미친듯이 추워서 리얼한 연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촬영을 빨리 끝내야 배우가 고생을 덜 한다며 배우를 위해 감독이 직접 무지막지하게 물을 뿌리기도 했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 보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나 큰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붙인 뒤 스텝이 바로 빠져나와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세팅이었다고 합니다. 이 컷은 슈팅카를 타고 열차를 같은 속도로 따라가며 촬영했는데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의 폭이 너무 좁아서 이 역시 위험한 촬영이었습니다. 감독은 액션의 액티브한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 음악 감독을 중국으로 불러 현장엔 오지 못하게 하고 호텔방에서 액티브한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바로 현장 편집할 때 깔아놓고 작업했다고 합니다. 와, 이런 표정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돈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태구입니다. 강렬한 이미지의 곰과 쌍칼이 등장합니다. 조연이지만 독보적으로 씹어드시는 우리의 동석 형님. 아까 창의파 중에 홍기준 배우도 보였는데 범죄도시의 두 형사가 같은 창의파였네요. 폴짝 뛰어올라 그루비하게 걷는 건 촬영 초반이라 아직 창희에게 완전히 동화되기 전 이병헌 배우가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여러가지 걸음걸이로 걸어봤는데 이게 가장 창의다웠다고 하네요. 이 아이를 낚아채는 여자의 뒷모습은 처음엔 여성 단역을 섭외했으나 힘있게 낚아채지 못해서 결국 김민석 조감독이 분장을 하고 연기했습니다. 김민석 조감독은 2년 뒤 영화 초능력자의 감독이 됩니다. 기차 외부는 중국 현지의 미술팀이 철제와 합판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기술력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규모를 만들 수 있는 미술팀이었지만 그 간지랄까? 디테일한 부분은 살짝 아쉬웠다고 합니다. 곧 죽게 된다는 설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컷이라고 합니다. 증기 소리로 새 주인공의 액션의 시작을 알립니다. 또 다시 두근거리게 하는 음악 소리와 장전 효과음. 감독은 정두홍 무술감독에게 오리엔탈 웨스턴다운 무협적인 요소를 총격전에 녹여달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액션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정우성 배우입니다. 이런 장면 역시 당시로선 정말 어려운 촬영이었는데요. 국내 와이어캠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 한 컷을 위해 전날 하루 종일 연습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사실 콘티엔 없었는데 송강호 배우가 방향을 잘못 잡고 뛰어서 예상치 못하게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행운의 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떨어질 곳에 몇 시간 동안 안전장치를 설치했는데요. 그 옆으로 잘못 떨어진 NG컷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오히려 더 힘있게 느껴져서 좋았다고 하네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삼국파 중국인 두목과 조선인 부두목 병춘. 사실 이 장면 전에 병춘이 박서방을 잡아서 지도에 행방을 묻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병춘은 가네마루가 열차에 탄다는 걸 알고서 박서방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은 달수 형님으로 인해 너무 웃겨서 초반에 힘있는 전개를 위해 아깝지만 삭제했다고 합니다. 촬영 직전에 우아한 색의 촬영을 마치고 송강호 배우와 다시 만난 윤재문 배우. 당연히 나한테 넘겨줘야지. 내가 네 위인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꺾어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류승수 배우가 본인이 오토바이 좀 탄다고 해서 맡겨봤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결국 스턴트 배우가 대역을 했습니다. 가서 보여줄게. 빨리 가자. 만길의 오토바이와 복장은 2차 대전 독일군에서 설정을 따왔는데요. 처음엔 좀 과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화면을 보니 워낙 특이한 요소들이 많아서 잘 어울려졌다고 합니다. 류승수 배우는 영화 효자동 이발사에서 보조 이발사로 강호 형님과 만난 적이 있죠. 형, 이거 보물지도다. 이 공간은 무협 영화에 컨벤셔널하게 등장하는 주막을 모티브로 온갖 이국적인 요소들을 추가해 디자인했습니다. 감독은 서부극의 술집이나 무협지에 주막이 나오면 곧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주인장의 곤란한 표정으로 연결될 것 같은 클리셰 같은 공간을 이미지화했다고 하네요. 만기 나와봐 죽을. 조심하라고. 머리를 때리는 건 송강호 배우가 흐름상 왠지 때려야 할 것 같아서 갑자기 한 연기의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알았다고. 그걸 이렇게 받아주는 류승수 배우. 실제로 좀 짜증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창문을 통해 옆방으로 들어갔는데 침대에 묶여 계신 분은 이곳을 만들어낸 조화성 미술 감독입니다. 카메라가 창을 통해 들어가 방 안을 돌며 비추는 건 원테이크로 찍은 게 아닌 2번 찍어 CG로 연결한 컷이라고 하네요. 전형적인 무협지의 주막 액션이 시작됩니다. 이 씬은 중국 가기 전 한국에서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본 적 없는 화면과 액션을 만들기 위해 동양적인 액션 디자인으로 총 외에 칼과 봉까지 사용하고 캐리비안 해적의 컬러풀한 화면을 참고해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난리통과 대비되는 적막한 곳으로 갑자기 연결시켜 김판주 집의 음습하고 누아르적인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원래 콘티에는 조명을 극단적으로 가려 어둠 속에서 창희의 얼굴이 쓱 나오길 원했으나 빛을 다 살리면서 창희만 어둠으로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지도는 어서 꺼내보게. 돈이 담긴 함에 창희의 얼굴이 비추는 건 감독이 처음부터 찍으려고 함의 각도를 조절한 디테일한 연출입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물려왜? 창희의 얼굴에서 카메라가 팬할 때 사이즈가 바뀌는 것도 처음부터 설정한 감독만의 디테일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기라고는 하지만 총까지 피해가지 못하겠지. 빨리 좀 쏴버리지. 주저리 말이만. 내 이럴 줄 알았다. 처음엔 쓰러진 김판주가 본인의 흉상을 마주보게 된다는 설정이었는데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 자기는 꼭 안 죽을 것처럼 산단 말이지. 창희가 흉상을 보며 대사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김판주가 살겠다고 꾸역꾸역 기어가는 건 콘티상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든 설정입니다. 매국노가 악인에게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표현하고 싶어졌다고 하네요. 감독의 의도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주는 58년 개띠 아저씨. 오래 살았지 뭐. 나라도 팔아먹고. 이 음악은 더 그랜 밀러 오케스트라의 문라이트 세레나데입니다. 촬영 현장에서부터 이 음악을 깔아놓고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곡의 저작권료가 너무 세서 비슷한 음악도 찾아보고 작곡을 해보기도 했지만 원곡이 너무 좋아서 결국 무리해서라도 원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했습니다. 감독은 잔혹함에 대비되는 우아함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씬을 오프닝으로 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편집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곰과 쌍칼의 얼굴에 묻어있는 그린인지 아무튼 본 적 없는 색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요. 조명 필터를 영화용이 아닌 오히려 일반 시장에서 파는 셀로판 같은 필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애들 모험들이 규정으로 출발해. 이곳은 놀랍게도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촬영을 다녀온 후 한국에서 만든 오픈 세트라고 하는데요. 코끼리와 커다란 불상, 낙타 등을 세팅해 강렬한 무국적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구조물 역시 레이어를 여러 개 많이 만들어 저 멀리 보이는 곳까지 밀도감을 높이려 했으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에 의해 하나씩 만들어진 느낌을 살려 어수선함을 표현했습니다. 손은 금방 난데 여기 왕초한테 내놓으면 1,000원은 줄 거야. 내다 팔자. 이 장면 전에 만길이가 지도에 대해 조사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보물지도를 본인에게 넘기라고 했던 사람은 김인권 배우였네요. 이게 보물지도야, 보물지도. 지도를 거꾸로 들어 보이는 디테일한 설정. 어디 가보고 싶어? 프랑스! 안토아스의 몽프로봉? 이 엉터리 불어를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세르주 갱스부르와 제인 버킷이 함께 부른 주댐무와 농플리를 엉터리로 발음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주댐무와 농플리? 창의파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태구가 밖으로 튀어나간 후 총격전을 시작하기 전 귀시장패들과 엮이게 되며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과정이 더 길게 있었고 곽도원, 김민재, 진성규 배우가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만 흐름상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중국 둔왕의 사막입니다. 태구에게 다가가는 도원을 말이 뒤쫓아가는데요. 감독이 바랬던 그림이긴 하지만 이런 게 실제 가능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말이 배우를 따라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네요. 정우성 배우가 말을 아끼고 너무 잘 다뤄서 실제 주인인 줄 알고 잘 따랐다고 하네요. 너 누구냐? 누가 봐도 그 유명한 장면을 오마주한 것 같은데요. 어머! 또 잡으셨어요? 사실 영화 초반에 도원이 멧돼지를 잡아와서 송이가 현란한 칼솜씨로 잡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이게 말도 안 해. 이 장면을 보며 진짜 숨막히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촬영 현장에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강호 형님이 전날 과음한 상태라 얼굴이 부어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니들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거냐? 알았으니까 들어가서 자. 마치 태구를 보고 웃는 듯한 느낌으로 창희의 얼굴을 바로 붙였습니다. 이 장면은 한쪽 벽만 세트로 만들고 이 영화의 테스트 촬영본을 틀어놨다고 합니다. 실제 본인의 연기를 보고 웃고 있었다고 하네요. 클라크 게이블의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에서 오디오만 따와 깔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창희의 뒤태가 삭제됐습니다. 이 한 장면을 위해 3개월 동안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사를 못할 정도로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독은 예전부터 낮인데 불이 켜져 있는 풍경을 찍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맑은 날 비가 온다는 설정을 하고 거리에 등을 켜서 판타지적인 느낌을 만들려 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의 어두운 분위기를 참고했다고도 하네요. 색이 거의 없는 구조물에 등과 우산 등 소품을 사용해 컬러감을 살렸습니다. 태구 보라는 듯 만길의 손가락을 자르려는 창희. 굉장히 잔인한 장면인데요. 이거 문다 카메라 빨리. 이 장면은 쉰들러 리스트에서 독일 장교의 총이 발사되지 않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역시나 멋있게 말을 타고 등장하는 도원. 말이 물을 밟지 않으려고 뛰는 바람에 낙마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시 찍을 수는 없어서 떨어지기 직전에 컷을 끊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팔에 금이 간 정도인 줄 알았는데 촬영이 끝나고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골절이었다고 하네요. 이 모든 액션이 팔이 부러진 채로 한 연기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너 저쪽으로 뛰어가라.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보게. 일직선으로 쫙 뛰어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 쟤네들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가는 게 낫겠냐? 이 대사와 설정은 송강호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질 태구의 정체와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계기로 이상해졌는지 암튼 뭘 설정해도 이상한 놈이니까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이 장면 역시 팔이 부러진 채로 줄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이 씬은 중국 둔항에서 겨울에 찍은 장면인데요. 비를 뿌리면 바로 얼 정도로 추운데 팔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야 어디가? 놈 달라니까 총! 도원이 태구를 내려다보며 총을 시크하게 던져주는 건 콘티상에 없었는데 감독이 현장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처음 계획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게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일하다 보면 세트와 소품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촬영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 설정 역시 감독이 현장에서 소품을 보고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감독은 태구가 빠져나가는 과정이 좀 더 이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 잠수모가 눈에 띄어서 바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저 잠수모 아니었으면 벌써 여러 번 죽었겠는데요. 이 컷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코가 끼어서 잘 빠지지 않는 걸 그대로 살렸습니다. 기가 막힌다.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게? 이 대사는 송강호 배우가 생각해낸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창희는 어디 있다가 얼굴에 피가 묻은 채로 나타난 걸까요? 소굴로 들어가 귀시장 패거리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만길이 자식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만길이는 이렇게 묶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류승수 배우는 더미가 있겠지란 생각으로 촬영 직전까지 농담하지 말라며 웃었지만 불안감에 눈빛이 떨렸다고 하는데요.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직전 매달려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여주는 프로 정신. 이곳은 다시 좌이관입니다. 이곳은 날씨가 거짓말처럼 변화무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맑은데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와 비가 오기도 하고 또다시 맑아졌다가 우리나라 황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시커먼 모래폭풍이 벽처럼 다가오기도 해서 촬영하다 철수하고 다시 세팅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태구를 본 후로 흥분하긴 했지만 부하가 말실수 한번 했다고 죽여버린다는 게 창희의 캐릭터가 흔들리는 것 같아 빼려고 했습니다만 음악을 깔고 봤더니 창희의 감정에 설득력이 생기고 예측 불허인 나쁜 놈이 표현되는 것 같아 결국 사용했습니다. 잘 들어. 누가 전설을 만드는지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이 내레이션은 자칫 오글거릴 수도 있겠으나 지친 부하들을 독려하면서 본인도 다짐을 한다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병헌의 목소리로 일조리니 그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네요. 너 손가락 귀신이라고 들어봤지? 창희가 손가락 귀신이야? 파주 세트장에 오픈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야숙하는 장면을 참고해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나는 우선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을 살 거야.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울 거야. 이 씨는 대사가 훨씬 더 많아서 밤샘 촬영을 했습니다. 자야 되니까 어려운 말 하지 마. 이 대사는 실제로 너무 졸려서 나온 연기입니다. 네 꿈이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며. 나는 말이야. 쟤냐? 그래서 꿈이 뭐지? 도원의 꿈이 뭔지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도원의 꿈은 명품 라이플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총 하나 사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게 너무 만화적인 설정 같아 도원의 꿈에 대한 내용은 삭제했다고 하네요. 영화에 소개되진 않지만 아평굴의 이름이 달콤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손병호 게임의 창시자 어서오고. 이 씨는 중국 가기 전 한국에서 촬영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공간이긴 한데 중국을 다녀온 후였다면 이 씬을 찍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요. 진지해지기 시작한 태구가 다시 코미디를 한다는 게 그게 흐름상 연결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였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군이 개입하게 된다는 설정이 이 부분밖에 없어서 최종 편집할 때 넣게 됐다고 하네요. 입술이 떨리는 건 CG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독립군 아저씨가 지도가 갖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 대사는 촬영 현장에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더 찍고 싶은 모양이구나 라고 하자 감독은 우리 강호씨가 일찍 집에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 물고기가 떠다니고 그걸 잡으려 하는 태구의 모습으로 환각 상태를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코믹함을 덜어내기 위해 삭제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아평굴에 잡혀있는 3명의 아이들. 태구가 이 아이들을 구해주는데요. 귀시장 습격 장면이 삭제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졌지만 사실 이 아이들은 귀시장에 살던 아이들입니다. 태구와 친분이 있던 아이들이 아평굴에 잡혀왔던 것이죠. 눈 감아. 거기는 선 넘었지. 아이고 또 거길. いろんな戦争に参加してきましたがこんなひどい死体を見たのは初めてですよ。朝鮮人野郎が。
와, 이 실루엣 너무 멋있는데? 이 컷은 촬영이 끝날 때쯤 말과 배우, 스태프들까지 모두 지친 상태로 추가 촬영한 컷인데요. 실수로 필름을 잘못 넣어서 화면이 너무 어둡게 찍힌 걸 밝힌 컷입니다. 원래 이렇게 나와야 했던 장면이었는데 말이죠. 그림은 오히려 좋은데요. 그들이 원하는 지도는 만주와 경부선을 잇는 철도 예정지 지도였습니다. 독립군이 원하는 지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지도는 뭐야? 보물지도인가? 그렇게 태구는 지도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독립군의 수뇌부에서는 이 일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지금 조선인 2명이 그 지도 때문에 그곳에 가 있습니다. 나영 동지, 잊어버립시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나연이 이 사실을 알려 지금 대평원에 있는 조선인 부락 쪽으로 향해 가고 있을 거예요. 송이 역시 출동하게 된 것이죠. 감독은 독립군이 아닌 도원과 태구, 창의와 같은 악당 역시 같은 민족이며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들 역시 한국의 독립에 이바지했다는 이미지를 담기 위해 이 장면을 만들었지만 너무 설명적인 대사가 그게 흐름상 사족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대평원에 있는 조선인 부락에 도착한 태구. 이 영화에서 가장 웨스턴 느낌이 나는 공간으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이곳에서 도원과 태구, 창의가 만나고 태구가 손가락 귀신이었음이 밝혀진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대결을 펼치기 전 삼국파와 일본군들이 몰려와요! 일본군이 들이닥쳐 대평원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3일간 촬영했으며 배우와 감독 모두 만족한 장면이었는데 전체적인 영화 흐름상 태구의 정체가 최종적으로 밝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끝까지 고민을 더 하다가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특수효과 팀에서 강한 폭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강해서 송강호 배우가 실제로 몸이 밀려 넘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사고에 가까운 폭발인 것 같은데? 원래 물탱크가 터지며 물이 쏟아진다는 설정이었는데 화력이 너무 세서 물이 순간적으로 증발해 버렸다고 하네요. 감독이 처음부터 구상했던 대평원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배너와 매드맥스, 로드 워리어 등의 추격전을 더 현대적으로,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다고 하네요. 이를 벌이긴 했는데 대체 어떻게 찍어야 할지 중국 평원을 바라보며 멘붕에 빠져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컷은 말이 생각보다 빨라서 너무 가까이 간 NG컷이었는데 태구가 잡힐 뻔한 느낌이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두홍 무술감독입니다. 말에서 떨어질 때 다치지 않으려면 굴러야 하는데요. 바닥이 모래여서 벙커에 박히는 아이언 헤드 마냥 몸이 박혔다고 합니다. 달궈진 모래에 타박상이 아닌 화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정우성만 나오면 부금이 바뀌는 거 킹받네? 말 고삐를 놓고 소총을 돌리는 건 정말 위험한 촬영이었는데요. 말이 너무 빨리 뛰기도 하고 가짜 총을 돌리면 총이 막 휘니까 감독은 이 설정을 그냥 포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정우성 배우가 도원에게 꼭 필요한 설정인 것 같다며 엄청난 연습을 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사실 스핀 코킹이라는 이 기술은 한 손으로 장전할 때 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양손이 자유롭다면 그냥 장전하는 게 훨씬 더 빠를 텐데요. 그래도 멋짐이 먼저인 도원입니다. 카메라가 말 발굽에 부딪힐 뻔할 정도로 따라붙었는데 감독은 더 빨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올림픽 감독인 줄. 이 와중에 삼국파의 차로 옮겨 타는 태구, 송강호 배우 역시 직접 뛰었습니다. 도원이 멋짐을 위한 액션이라면 태구는 생존을 위해 발악하는 액션이라고 설정했습니다. 하다 일본군 사이를 역주행하는 도원. 이 장면 역시 까딱 잘못해 부딪히기라도 하면 정말 대형 사고인데요. 멋짐을 위해 모든 걸 실제로 해내는 정우성 배우입니다. 이후 모든 것이 끝난 후 폐잔병 같은 모습의 상국파와 태구가 날려버린 지도를 우연히 얻은 후 혼자만 알며 좋아하는 병춘의 모습이 삭제됐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의미로 만든 엔딩이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쿠키 영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와, 사람이 점으로 보일 정도로 빠지다니. 사막의 풀샷을 더 광활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컷입니다.
이 장면 이후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지칠 대로 지친 태구가 고통으로 잠깐 쓰러져 꿈을 꾸듯 환상을 보는 장면을 찍었는데 보물을 차지할 생각에 신나서 뛰는 태구의 감정과 맞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창희는 왜 갑자기 부하들을 공격하는 거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원래 시나리오에는 보물이 없다는 걸 파악한 창희의 부하들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본인들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고 창희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창희는 결국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말죠. 그런데 곰과 함께 있던 쌍칼은 대체 어디 간 거죠? 사실 객잔에서 고기를 다지며 익힌 칼솜씨로 검술의 고수 쌍칼을 죽여버리는 송이가 담긴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청아 배우가 밤새워 가며 쌍칼을 돌리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아쉽게 됐네요. 용케 찾았네. 아니 근데 왜 나만 봐? 6대 4로 나누니까 내가 먼저 6번 삽질하는 거구나. 에? 시나리오에 없던 대사를 현장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성기 때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도원의 표정. 연기가 아니라 너무 눈이 부셔서 찡그린 건데 감독은 이 표정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너 위험한 것 같다. 이 폭발 역시 폭약을 너무 강하게 설치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폭발했습니다. 원래는 터지는 느낌만 있고 연기가 난다는 설정이었다고 하네요. 보물이 있을 리가 있나? 이 장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급하게 찍어야 했는데요. 비행기 티켓은 전부 끊어놨는데 촬영해야 할 분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3일분을 하루에 다 찍어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예약을 캔슬하고 다시 예약을 하려면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든다는 이유도 있었고 마지막 날 한국에 간다고 들뜬 스태프들의 기대를 꺾을 수 없어서 일단 귀국 후 추가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최고를 가리는 끼 살아남는 단 한 놈이 다 가져간다. 이 장면은 중국과 크로마 스크린 세트에서 찍은 촬영본을 편집해 만든 씬입니다. 나 진짜 간다. 어? 안녕. 사실 앞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연기한 장면인 것입니다. 진짜 배우는 배우네요. 드디어 밝혀진 손가락 귀신의 정체. 빌어먹을 내 손이 없어졌단 말이오. 난 내 손이 좋아요. 그게 쉽게 잊혀지나? 이 발은 중국에서 이병헌 배우가 없을 때 스텝의 발을 찍은 컷입니다. 이병헌 배우도 영화를 볼 때 어쩐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더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이런 3샷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올까요? 잘못 왔나? 회오리 바람에 실려 날아가 버리는 지도. 이 회오리 바람은 놀랍게도 CG가 아니라 실제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태구를 잡으러 다니는 도원입니다. 이 장면은 국내 개봉판에만 추가된 장면인데요. 원래 오프닝에 쓰기 위해 찍었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윤태구 알지? 태구 어디 있냐? 원래 대사는 창이 어딨냐 였는데 후시로 대사를 다시 입혔다고 하네요. 자세히 보면 입모양이 좀 다릅니다. 윤태구 어디 있냐고 이 말대가리 새끼다. 이 말대가리는 오달수 배우가 1인 2역을 한 것입니다. 박서방이 아니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감독은 SF 장르와 서부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으나 한국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71년에 만들어진 한국형 웨스턴 무비 고 이만희 감독의 쇠사슬을 끊어라를 보고 난 후 가능성을 보고 꼭 송강호 배우와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랑이라고 들어봤나?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남북한이 통일을 하기로 합의한 가까운 미래에 강대국들의 압박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을 보여주는데요. 원작을 실사로 구현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았지만 역시나 제일 어려웠던 일은 일본 60년대 후반 전공투 시대의 허무주의와 암울하고 우울한 세계관을 한국적으로 각색하고 옮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법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을 이용한 세력과 그렇게 유지되는 권력을 깨부수려 하는 세력의 대치를 그리게 됐다고 하네요. 2012년부터 기획을 시작하고 강동원 배우도 캐스팅을 했는데 워낙에 대작이기도 하고 중간에 다른 작품도 하느라 실제작은 2017년에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 사이 제작을 한 작품인 밀정은 정말 좋았는데 시위가 한창인 광화문 광장 춘천의 야외 오픈 세트장에 광화문을 그대로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4,200평 정도의 대지를 준비하고 700평 정도의 공구리를 쳐서 도로까지 만드는 엄청난 규모의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통일 반대 세력인 반정부 무장테러 단체 섹트와 일반 시민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시위에 폭탄이라니. 시위 진압 때도 발포를 해보는데 어째서 섹트의 화력이 더 강한 것 같죠? 일반 시위대에 발포를 할 수 없으니 고무탄을 쏜다는 설정입니다. 이 지하 수로의 공간은 부산의 하수처리장 등 여러 곳에서 찍기도 하고 세트를 만들어서 찍기도 했습니다. 세트에서는 물 50톤을 매일 갈아 넣으면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총 180톤을 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랑이 등장합니다. 와, 이거 겁나 멋있긴 하다. 이곳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안에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섹트의 의상이 좀 특이한데요. 의상 감독은 지금까지 영화와는 다르게 이번 의상은 좀 쉬웠다고 하네요. 역사적 고증을 거치며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근미래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해외 자료를 마음껏 활용해서 뒤섞어 모든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이 목소리는 김지훈 감독 본인의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제작비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성우를 섭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기대와 공안부, 세트가 쓰는 총을 다 구분해서 총 16종류의 총기를 44정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원작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MG42는 70년발이 거의 3초 만에 발사되는 총기라고 하네요. 원래 들고 쏘는 총이 아닌데 원작에 충실하기 위해 들고 쐈습니다. 무게가 12kg 정도 되는 이 총을 이렇게 들고 뛰었으니 거기에 광화복과 헬멧까지 다 갖추면 거의 40kg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와, 고생이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또 이 광화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은 초반에 다른 디자인의 광화복을 받아보긴 했지만 일랑인데 다른 디자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텍스처와 색감 정도만 현대적으로 바꿔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맨 오브 스틸과 다크나이트 시리즈, 로보캅 등의 영화에 나오는 특수복을 만들었던 미국의 얼라이언스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신형 35세트, 구형 5세트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옷은 한 벌이 무려 40개의 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거의 한 번 입을 때 무슨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입어야 했겠네요. 그러니 아침에 한 번 입으면 웬만하면 끝날 때까지 벗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강동원 배우가 이 옷을 보려고 미국에 놀러 갔는데 마네킹에 본인 얼굴을 붙여놓고 옷을 만들고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감독은 말 그대로 만화에서 뛰쳐나온 듯한 비주얼, 특히나 광화복을 착용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강동원밖에 생각나는 배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만찢남인데. 이 영화에서 얼굴을 주로 가리고 나오는데도 그 기럭지와 고개의 각도로 감정이 느껴지는 연기를 하셨죠. 강동원 배우는 가면 안쪽에 실제로 이런 표정을 지어야 밖에서 봤을 때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고 했다는데요. 감독은 얼굴을 다 가렸는데도 동작의 태와 몸의 선만으로도 표현이 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역시 배우는 배우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지훈 감독은 영화 가려진 시간에서 강동원 배우와 함께 나온 신은수 배우를 보고 이 영화에서 적대관계로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신은수 배우를 처음 보고 문근영 배우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만둬. 특기대와 역사를 같이 한 녀석입니다. 대원들의 사기 문제도 걸려있다고 생각. 송종희 분장 감독의 아이디어로 얼굴의 상처와 주근깨, 검버섯 등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암시하려 했습니다. 감독은 얼굴에 붙은 잘생김을 없애려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너무 잘생겼어. 조상경 의상 감독은 굉장히 남자답고 큰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주 큰 코트를 툭 걸치는 느낌으로 큰 실루엣을 만들려고 했다는데요. 뭐 정우성이니까 나오는 룩이겠죠. 결국 특기대를 치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쿠데타라도 일으키겠다는 건가? 공안부는 이념의 대립이 있어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종의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두려운 부류들이죠. 뭐하러 온 거야? 김무열 배우는 옛 동료인 준경에 대한 동경이 질투와 열등감으로 발전해서 준경과 그가 속한 특기대를 부정하려는 모습을 설정해놓고 연기를 했습니다. 갈라진 벽 등 그 밑에 떨어져 있더라. 빨간 모자 소녀가 가지고 있던 다이어리. 네가 유족한테 갖다 줘. 그래서 유족의 사진을 찾아봤더니 예뻐. 동생분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희의 등장. 주인공의 첫 등장을 중요시 여기는 감독은 윤희의 주조색을 보라색으로 설정하고 신비한 느낌으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조상경 의상감독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우울한 느낌으로 세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윤희이길 바랬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갑자기 라일락 향을 느낀다는 감성으로 주조색을 라일락색으로 설정을 하고 의상도 컬러감이 있는 울이나 니트 소재로 세팅을 했습니다. 의상감독은 광화복 외에 한 가지 옷만 입는 준경의 스타일을 생각해서 가장 무난하고 튀지 않으면서 그의 성격을 감춘다는 느낌도 드는 가장 임준경스러운 옷을 찾으려고 엄청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늑대를 형상화한 인랑을 표현하는데 양털을 붙인다는 게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이곳은 실제 남산 케이블카입니다. 디스토피아와 대조를 이루는 듯한 아름다운 음악. 모그 음악감독은 미래적인 느낌보다는 아날로그적인 빈티지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조명바를 받기 위해 굳이 보라색 조명 앞에 서 있는 윤희. 뭐 조명빨 따윈 필요 없는 얼굴이긴 하지만 지 아무리 인랑이어도 이건 뭐 반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지나간 기타 케이스를 메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남산 서울타워와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재현한 대전의 세트입니다. 섹트. 거긴 개미 지옥 같은 데예요. 한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진 못해. 저는 작은 책방을 하고 있어요. 헌책도 팔고요. 갑자기 자기 직업도 알려주고 저기가 우리 책방 있는 곳인데 성수동. 일하는 곳도 알려주고 이거 끼 부리는 거 맞죠? 가보실래요? 맛있는 국수집 아는데. 뜬금없는 데이트가 이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솔까 화면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빨간 망토 이야기 알죠? 이 빨간 망토 그림은 박지훈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렸습니다. 늑대는 소녀를 속여서 할머니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감독이 빨간 망토 동화가 영화의 중요한 복선이 될 수 있으니 원작 감독에게 애니메이션을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원작 감독이 천재 작가 테라다 카치야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러스트를 의뢰한 후 그려놓은 그림을 보러 일본에 갔더니 소녀를 나체인 채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놨다고 하네요. 감독이 적잖이 당황해서 한국에서는 정말 이러면 큰일 난다고 했더니 작가와 원작 감독은 예술 행위이고 표현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하네요. 아니 빨간 망토라니까 그걸 벗겨놓으면 어떡해. 암튼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순화시킨 그림입니다. 그래도 손이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죽은 소년 누굴 탓해야 하죠? 갑자기 왜 키스를 하느냐는 관객의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감독은 이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혹은 서로 간에 속이는 중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저 뒤에 간판에 있는 광고 모델은 요즘 핫한 배우 전여빈 배우입니다. 영화 밀정에 기생역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통편집되는 바람에 감독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이 영화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야, 그렇게 지나가면 나라도 눈치채겠다. 이윤이 동선 방해 안 받게 군미경 따라붙어. 미행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은 철진. 여자를 때려잡는 불꽃 카리스마. 불꽃 카리스마 민호. 예, 퀵 부르셨어요. 잘못 거셨습니다. 준경의 핸드폰을 해킹해서 감청하는 공안 요원들. 이 역시 최첨단의 장비들이 아닌 아날로그적인 면을 보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나름 미래의 택시라고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택시 디자인은 좀 동생 때문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으니 이 씬이 한효주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이런 감정씬을 찍어야 해서 이번 영화 어렵겠구나 하는 운명을 감지했다고 하네요. 제가 좀 늦었죠. 가요. 윤희와 준경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남산으로 모입니다. 이제 막 썸 타기 시작한 것 같은 연인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작전에 들어간 윤희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한데 감독은 관객이 준경의 심경에 대해 궁금해하길 원했는데요. 엘베에서 내리는 순간 다른 곳을 한번 보고 윤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동원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감독은 윤희가 들고 있는 책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나중에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CG로 제목을 바꿀까도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타인의 고통 설정하고는 그럼 띄워! 이 드론은 실물 사이즈 그대로 크게 제작했습니다.
이게 된다고? 이 장면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오빠만 믿어요. 이곳은 대전의 오월드 주차장입니다. 아니 이게 된다고?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운전자가 준경이 날아오는 걸 본 후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순간 발차기를 맞았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스턴트 대역 없이 모든 배우들이 실제로 찍었습니다. 진짜 불에 너무 가까이 가니까 순간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김무열 배우도 사람인지라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속도를 자꾸 늦추니까 정두홍 무술감독이 걱정하지 말고 세게 받으라고 해서 나중에는 있는 힘껏 밟았다고 하네요. 아,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 씬을 찍을 때 마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더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갈 데가 있으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 이곳은 성수동에서 일요일 늦은 밤 시간에 거리를 통제하고 찍었습니다. 디지털 색보정의 승리로 세련돼 보이는 골목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나 공안부 제1차장 한상우야.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구리잖아요. 이렇게 발표할 거야? 2016년작 두 남자에 이어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준 불꽃 카리스마 최민호 배우. 감독은 테이크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려는 최민호 배우에게서 배우로서의 자질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소같이 선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처절하도록 도끼를 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난 눈 좀 붙일 테니 지금이라도 떠나. 이곳은 양평에 있는 실제 폐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비어있는 건물에다가 비까지 뿌려대니 냉기가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입에서 나오는 김은 CG로 좀 지웠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돼버리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과연 윤희의 이 눈물은 진심인 걸까요? 감독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둘의 감정을 확실히 모르길 원했습니다. 한효주 배우 본인 역시도 윤희의 마음이 진심인지 거짓인 건지 확실치 않아서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 씬을 찍으면서 이제야 윤희라는 인물에 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역할에 빠져들면서 컷사인이 떨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임준경은 일랑이다.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인랑의 위압감. 슈트를 처음 입는 순간을 찍을 때 감독은 비주얼 하나는 끝장나게 잘 나오겠다는 생각에 흐뭇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특임팀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임팀의 비주얼은 원작의 느낌을 살려 디자인했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특기대를 제압하기 위해 로켓포를 사용한다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뭐 준경에겐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데요. 오우 겁나 멋있어. 이 장면은 이상민 스턴트 배우가 대역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대역 없이 강동원 배우가 직접 액션을 소화했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서 대역 배우와 번갈아 가며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물에 반사된 모습이 좋아서 순간적으로 찍은 장면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테러단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 여자를 죽여야 하는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싹트야. 감독은 두 배우 모두 헬멧까지 풀 착용하고 두 괴물이 싸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 했었는데 지금까지 얼굴을 너무 많이 가린 것 같아서 이 씬에서는 헬멧을 벗기고 표정을 살렸습니다. 이 씬을 찍을 때 옷도 무겁고 총도 무거워서 손이 떨려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테이크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팔꿈치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 대놓고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이 씬을 찍을 때 실제로 너무 추워서 콧물이 나왔는데 그게 또 너무 리얼해서 컷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고 합니다. 원작자는 이 작품을 보고 결말은 다르지만 실사화가 너무 잘 되고 세계관이 그대로 살아 굉장히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관객들에게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 왠지 모를 울컥함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영상미는 참 좋았는데. 자.
1920년대 암흑으로 얼룩진 일제강점기 시대의 스파이, 친일 또는 항일의 경계선에 선 인물들의 이야기. 영화 밀정입니다. 저희를 그런 도적놈 취급하시면 섭섭합니다. 조국의 독립에 정성도 보태시고. 다들 아시다시피 전설의 쌍권총 김상옥 열사를 모티브로 만들었는데요. 일본 경찰들이 두려워할 만큼 신출기몰한 신화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 경보 등장. 감독은 정출의 가죽 자켓이 시대상을 보여주면서도 너무 멋있어서 이 컷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송강호 배우의 일본어 대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실제 일본인들도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 헤드샷이 많기도 하고 잔인한 장면이 좀 있어서 심의에 걸릴 뻔했는데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여서 15세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지붕 위를 달리는 추격신은 음악과 잘 어우러져 영화 초반부터 몰입도 오지게 만들었는데요. 해외에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선한 액션 디자인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문경 오픈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지붕과 지붕 사이가 너무 멀어서 사이사이 지붕을 더 만들어 넣은 후 동선을 짰다고 하네요. 영화의 인트로는 종로의 효제동 인근 화장실에서 순국을 했다는 기록으로 남겨진 김상옥 열사의 마지막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실제 일본 경찰 1000명 가까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제작비 문제로 경찰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감독은 일본 군인들을 쥐떼들이 몰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옷도 까맣고 하니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총을 맞은 발가락을 떼어내는 김장옥. 이 장면에서 김지훈 또 시작이야 라고 하는 관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수미 쌍관으로 엔딩에 나오는 김장옥의 사망 통지서와 연결 지으면서 나중에 장옥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정출의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컷을 의도적으로 길게 썼다고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압도적인 인트로 시퀀스로 시선을 모은 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개봉 당시 바닥에 반사된 일본 천황의 얼굴을 밟은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무 의도 없이 우연히 찍힌 컷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중국 상해에 지은 세트장입니다. 이 씬의 주조를 이루는 색감을 정할 때 다른 강점기 시대의 영화와는 다르게 하고 싶기도 하고 콜드 누아르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블랙과 블루를 주조로 톤 조절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인 건물의 구조와 소품 고유의 색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국기부터가 빨간색이니? 김장옥을 이케도리니するはずだったが馴染みの中だったんだろう. 히가시 역의 추루미 신고는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배우입니다. 김지훈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일본에 갈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난다고 하네요. 감독은 마치 화면을 치고 나오는 듯한 김우진의 등장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정출이 주동성을 미끼로 풀어준 거네. 그냥 내보내죠. 괜히 골석이지 말고. 영화의 제목과 연결된 전체적인 주제를 담은 씬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부의 적인 밀정을 섬멸하는 모습. 많지도 않은 인원이고 함께 고생한 단원들인데 의심하고 잡아내고 처단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저 진짜 아니에요. 여기 다들 밀정 아니란 증거 있어. 이 대사에 순간 반응하는 단원들의 모습. 마치 관객에게 던져주는 숙제 같은데요. 이 중 누굴 쫓아야 하는지 서스펜스를 더하는 일종의 맥커핀입니다. 이 짓도 참님도. 그러게요. 이 짓도 참 못할 짓이네요. 이정출은 실존 인물인 황억경부를 모델로 했는데 황억경부에게 붙여준 부하의 실제 이름이 하시모토였다고 하네요. 황억경부는 김우진의 모델이 된 김시현 선생이 폭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도운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계순의 첫 등장을 위해 바람과 낙엽을 이용했습니다. 역시나 김지훈 감독님답게 발부터 등장을 시키셨네요. 주민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감독은 배우의 첫 등장을 매우 중요시하는 걸로 유명한데 특히 다리부터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 아무도 모른다는 그녀의 얼굴이 예뻐. 사실 이 장면 전에 사진관에 대해 설명하는 씬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오호, 요즘 대세 배우가 보이는데요? 전여빈 배우가 기생으로 출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통편집이 됐습니다. 감독은 그에 대한 미안함으로 영화 인랑에서 광고 간판의 모델로 전여빈 배우를 출연시켰다고 하네요. 지금 제 걱정해주는 겁니까? 네 걱정이 아니라 동지 걱정이다. 오, 둘이 썸 타고 있는 중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동지. 무심한 듯 시크한 그의 모습이 조금은 서운한 듯한 연기수. 감독은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 게 남녀의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지민 배우 역시 이 씬이 첫 촬영이라 너무 어렵고 어색했다고 하네요. 동지한테 사진이나 한 장 찍어주시구려. 아니, 아무도 모른다는 얼굴인데 이 사진을 찍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달달한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 정출이 우진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실수를 몰라 뵀습니다. 본인의 패를 하나씩 까면서 서로의 수를 보는 두 인물.
대화와 표정만으로도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다니. 이런 내용은 대본을 각색할 때부터 배우의 연기를 생각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하네요. 감독은 송강호 배우와 여러 번 작업을 해봤는데 그런데도 또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공유 배우는 배역인 이정출도 무섭고 송강호 선배도 무서워서 촬영이 끝나고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 두 배우의 대화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또 조명인데요. 조규영 조명 감독은 송강호 선배가 조명을 치기 어려운 얼굴이라서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 배우의 얼굴은 선이 살아서 조명이 잘 먹는데 송강호 배우는 참고로 엄태구 배우는 의도치 않게 살이 많이 빠져서 광대가 많이 나왔는데요. 조명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형한테 그런 곡절이 있었고. 술 한잔하고 벌써 친해진 두 사람. 감독은 이 편집을 하면서 굳이 이 씬이 필요한 걸까 마지막까지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의도는 서로 숨겨서 잘 모르겠으나 두 사람이 겉으로라도 더 친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송강호 배우의 의견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꼭 필요했던 장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저도시오. 내 오늘부터 형이라 부를게. 들어가십시오. 이 공간은 중국 배경일 때 자주 나오는 공간입니다. 영화 암살도 이곳에서 찍었고 새끼에서도 이곳이 나오네요. 카카듀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곳은 새끼에서 탕웨이가 앉아있는 곳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최유아 배우도 마치 탕웨이처럼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의열단이 경성에 들어오면 여기 동선으로 움직인다고 봐야죠. 이게 왜 뜯어져 있어? 너 혹시 누구 보여준 사람 있어? 정출의 정보원, 김사희의 정보를 가로채는 하시모토. 이 씬은 원래 나오자마자 바로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씬이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차 안으로 자리를 옮겨 찍었습니다. 차 밖으로 땅이 젖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의열단의 모든 선이 노출됐습니다. 감독은 이 컷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한 컷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SNS에 공유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스틸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묘비 사진으로 쓰였습니다. 연계순을 놓쳐 빡이 칠 대로 친 하시모토. 어이구, 불꽃 싸다고.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렇게까지 연속으로 때리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서 있다가 슛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역할에 몰입한 상태에서 뛰듯이 들어오자마자 때리다 보니 그만 극대노를 이렇게 폭발시키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맞아야 하는 정도원 배우에게 하시모토의 악마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리액션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디렉션 덕에 이렇게 맞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조심하세요. 이런 살벌한 모습은 엄태구 배우의 실제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런 연기를 해버리면 다른 배우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이구, 담뱃불을 놓치다니.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분열되고 있음을 복선으로 까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하시모토가 이렇게 총총 뛰어가는 건 전 테이크에서 넘어져서 조심스럽게 뛰어가느라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팔을 붙이고 뛰어가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이 장면 후 히가시와 하시모토가 정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김이야 도고노 출신이다. 위주 출신です. 하시모토의 출신을 알려주는 씬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을 모델로 만든 인물 정채산 역은 이병헌 배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아니, 특별 출연이 이렇게 영화를 씹어 먹어도 되는 거야? 반간. 적의 첩자를 역으로 우리 첩자로 만든다. 그에게도 분명 마음의 빚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열어주자는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소? 이 대사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을 담은 대사입니다. 정출이 상해에 가기 전 하시모토를 염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하시모토는 이미 우진과 회령의 얼굴을 알고 있었네요. 맞다, 웃어. 이제 그만 웃어. 그만 웃으라는 말은 콘티에 없었는데 나중에 후시로 추가한 대사입니다. 감독님 본인만의 유머라고 하네요. 해외에서 주로 잘 먹힌다고 합니다. 강렬한 이미지, 하일수 역의 허성태 배우 등장. 허성태 배우는 사실 눈을 깜빡이는 특장애가 조금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만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정말 대단한 배우인데요. 순사지 그만두고 여기서 사업 한번 해볼까 하는데 동생 생각은 어떤가? 세 배우가 동시에 보이는 3샷. 각자의 표정이 바뀌는 작은 디테일들이 어우러져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네요. 허철주 역의 김동영 배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혼신의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Oh, miss, you forget this. This is for your husband. 본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 후달리지만 태어난 척 연기를 하는 개순을 연기하는 한지민 배우의 눈빛. 감독은 이 컷에 연계순 얼굴을 보고 아, 내가 만드는 게 스파이 영화였구나 라는 확신이 섰다고 합니다. 와, 나 카리스마 있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정출. 원래 편집본에는 없었는데 추가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송강호 클로즈업을 찍어서 추가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씬은 중국 현지의 특효팀이 비를 뿌렸는데 별다른 디테일이 없이 물을 뿌리기만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씬에서 이루어지는 액션도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 차량엔 와이퍼가 없어서 제작 PD가 어디선가 와이퍼를 구해와서 달았다고 합니다. 뭐 어찌 움직이도록 달긴 했는데 실제로 물을 닦아내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뭐야 꼭두 새벽부터. 아침 먹으러 가자고? 이 컷은 아침에 찍어서 톤 보정을 통해 새벽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풍경을 상상해서 만든 세트라고 하는데요. 감독은 조용한 동네가 주는 정서가 폭발 직전에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정출의 감성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서. 이곳은 안성에 있는 세트장입니다. 후배 연기자들이 이 3샷을 보겠다며 많이들 와서 구경하고 끝나도 가지 않고 촬영장 주위에 맴돌았다고 하는데요. 김지훈 감독의 현장에는 정말 많은 감독과 배우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술이 없어서 애쓰나 손님을 초대해놓고서. 보기보다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도 당시 의열 단원들이 이렇게 술을 말로 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새벽부터. 자.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냐며 술을 미친듯이 권하는 의열 단장입니다. 아니 표정 왜 이렇게 웃겨. 더 웃긴 표정과 대사들이 많았는데 과하지 않은 가장 적절한 표정을 골라서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경보 혹시 밤낚시 좋아하시오? 여긴 강릉의 바닷가 군사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동진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앞으로 내 시간을 이 형께 맡기는 겁니다. 와 화면의 톤과 배우의 살아있는 표정이 진짜 죽이는데요. 나보고 뭘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 무사히 경성만 가면 돼요. 이 장면은 원래 바닷가 장면과 연결지어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는데 수조 세트를 만드니 어쩌니 하다가 그냥 길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또 너무 좋아서 포스터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의 목표는 이 폭탄들을 무사히 경성까지 가져가는 거다. 자 그럼 모두들 무사히 안중에서 다시 만나자. 의열 단원들이 각자의 위장 신분으로 안중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각본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열차에서 한번 내려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마차와 인력거를 타고 기색 파티를 하는 듯 위장하고 압록강 다리를 건넌다는 설정이었는데 긴장감과 박진감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에 끊어가지 않고 기차 안에서만의 상황으로 각색해서 집중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열차는 설국열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칸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탈만한 디자인으로 제작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 모든 칸을 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인물들의 동선을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세트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화려한 장식의 칸에는 외국인 귀족들이 타기도 했다는데요. 의열단원들은 하인으로 위장해서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I'm going to go get some air. 루비크 역은 조선의 독립을 도운 헝가리인 폭탄 전문가 마자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만든 배역입니다. 오호호 수염이 잘 어울리는 프로도 아니 조혜령. 한편 매의 눈으로 승객들을 살피고 있는 하시모토. 아 이거 개순이 위험한데요? 어이쿠. 한지민 배우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독이 굉장히 미안해하며 약국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여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한지민 배우 역시 동의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멋있는 척 하며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겉담배인 게 티가 나긴 합니다. 하령아 모이는 장소를 바꿔야 될 것 같아. 황금정 목인여관 4시야. 종로 대화 반점 F5 클럽. 황금정 목인여관 6시 대화 반점 4시야. 박경목 가게 5시. 의열 단원들에게 각각 다른 정보를 주는 우진. 이 중 과연 누가 밀정일까요? 니네 편인적 접근하는 게 내 일이야. 내가 밀정이야 밀정. 호의가 없는 정출. 우리 경성까지만 무사히 가게 해줘요. 예? 타의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된 정출입니다. 이 장면은 정출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티나게 만나도 되는 건가? 내가 다 떨리네요. 안 보이길래 무슨 일 났나 했다. 이제 우진을 걱정하기까지 하네요. 목인여관 황금정 목인여관 4시. 우진의 절친 회령이 밀정이었네요. 이제부터 니들이 알았어요. 한편 할 말 끝났으면 빨리 좀 헤어지면 좋겠는데 계속 민기적거리는 두 사람. 거봐 이 새끼 눈치 깠잖아. 하시모토 얼굴에 빛나는 샹들리에의 불빛은 존재감을 더 살리기 위해 CG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곳은 내가 지휘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잠깐 동작 그만. 엄태구 배우는 리허설을 할 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송강호 선배에게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 잘 들어. 자칫하다간 여기서 다 죽어. 이 씬에서 정출과 우진이 중국어로 나누는 몇 마디 대사가 있어서 손바닥에 써가며 외워서 했는데 중국어가 주는 그 특유의 느낌 때문에 분위기가 깨는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경성에 가면 나는 더는 너 모른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둘이 잘 어울린다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났을 때는 둘 중 하나는 죽는 거야. 둘 다 죽든가. 감독이 꼭 뛰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송강호 배우가 한번 해보겠다며 실제로 뛰었다고 합니다. 물론 열차는 세워놓고 뛰었습니다. 이 벌판은 파주입니다. 사실 작은 개천이 있었는데 CG로 다 덮었고 새도 CG로 심었다고 하네요. 드디어 도착한 경성. 역에는 이미 경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서울역에서 찍기로 했었는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서 상해에 세트를 만들어 찍었습니다. 한지민 배우의 첫 액션 연기 도전입니다. 정동 무술감독과 스태프들이 한지민 배우의 몸에서 액션의 선이 나온다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화면이 좋으면 호흡을 끊지 않기 위해 컷을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긴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정말 많이 맞았다고 하네요. 한편 혼자 살아 돌아온 정출. 원래는 두 인물이 같은 층에서 대화를 나누는 콘티였는데 현장에서 이 계단을 보고 올려다보지 못하는 정출과 내려다보며 대화를 하는 히가시로 콘티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한지민 배우는 이런 세트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있으니 연기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위해 2주간 디톡스를 해서 4kg을 뺐는데 얼굴이 부은 분장을 해서 티가 잘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감독은 아무리 분장을 해도 아름다운 얼굴이 가려지지 않아 더 과하게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쇄골과 척추를 보면 엄청나게 말랐다는 것을 알겠네요. 한지민 배우는 시나리오에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는데 막상 슛이 들어가니 저절로 이런 비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도 난생 처음 내보는 소리라고 하네요. 어머니, 저 멀리 좀 갔다 올게요. 이런 참혹한 장면에 깔리는 스윙 재즈풍의 흥겨운 음악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했습니다. 1920년대 당시 미국은 문화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황금기였는데 강점기 시대의 우리는 이런 문화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처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퇴근 안 하세요? 퇴근 후 괴로움을 술로 달래는 정출. 이 장면은 원래 모그 감독이 사회 참미라는 곡을 연주하고 가수 백천강님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까지 찍었는데 이 곡이 영화 헤어화에서도 중요하게 쓰여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お前たちは内部の密偵のせいで捕まったと思っているようだが、我々が顔も知らなかった4ゲスの捕まえることができたのはこの写真のおかげ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찍어준 사진인데 개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 아이러니. 감독은 이 시대의 불합리성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핏물에 적셔지는 개순의 얼굴을 CG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스며들듯 적셔지도록 신경을 써서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종로에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찍었습니다. 始めなさい。一度に対応しようと待っていたところでした。私を嫌いしたんではありません。 정출의 우는 모습은 일본인들에게는 억울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정출의 속마음은 조선인으로서 느껴지는 울분과 우진과 개순에 대한 연민으로 울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순된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다니. 영화 변호인에서도 그렇고 송강호 배우가 법정에서 좀 강한 것 같네요. 연개순이가 오늘 아침에 죽었어. 정출은 석방이 됩니다. 이곳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었습니다. 그해 제일 추운 날이기도 했지만 장소가 장소인지라 왠지 냉한 기운이 있는 곳이어서 더 추웠던 것 같다고 하네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서는 이곳에서 촬영 후 벽돌색을 다 바꿔서 다른 곳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리 작습니까? 곡기 끄는 여자요. 개순의 죽음은 직접적이지 않도록 절제하며 표현을 했습니다. 음악 역시 정출이 느끼는 비통함을 잘 표현했는데요. 감독은 단지 기능적인 역할로 연개순의 죽음을 알리기 위한 대사로 썼는데 송강호 배우는 이 대사에 조선인으로서 저 작은 손 한번 못 잡아줬다라는 안타까움을 담은 대사로 해석을 하고 이런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것이 배우의 영역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강호 배우는 이 씬을 찍기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감독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만 카메라에 담을 건데 아마도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서 정말 괴로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해서 잡은 설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훌륭한 작품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닌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네요. 히가시를 포함한 고위 관료와 친일파들이 모두 모이는 제조선 검도인의 밤 행사에 잠입한 정출.
영화 대부의 엔딩을 모티브로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음악을 그대로 BGM으로 사용했습니다. 익숙한 클래식이 관객들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가길 바랬고, 반복되는 음악과 함께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한 곳으로 치닫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감독은 안드레 류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버전의 볼레로란 곡을 고집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상해에서의 마지막 촬영으로 찍었다고 하는데요. 엔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었는데 이 컷을 찍고 나서 엔딩 컷에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영화 제3의 사나이의 명 엔딩씬을 오마주했다고 하네요. 자, 순국 열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 밀정이었습니다. 역시 김지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상미와 역시 송강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기.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